저희 집의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예, 조국 전 장관 뉴스 지금부터 풀어볼까요? 3위와 5위입니다. 검찰 소환이 임박한 조국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과 수차례 회의를 열며 수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바 조국 수호대가 신문지와 우산으로 카메라를 적극 방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움직임부터 풀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도훈 의원님. 네네. 글쎄 이게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니까 이른바 조국 수호대 역할도 좀 한층 더 세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수호대라는 분들의 뭐 어떤 팬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그 언론의 취재를 방해하는 거고 또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여러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언론은 취재해서 보도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고요. 아마도 지금 조국 수호대에 아마 소속되신 분들은 이전에 이른바 국정노동단 사건 때 언론의 취재 보도에 굉장히 아마 열광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때 보도나 지금의 보도나 같은 보도거든요. 저렇게 드러날 정도로 취재를 방해하게 되면은 어떤 업무 방해죄로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그제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 등 일가의 기소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국 수호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고도 저렇게 조국 일가를 수호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영상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저렇게 신문지로 그리고 어두운 우산으로 조 전 장관의 얼굴이 포착되지 못하도록 가리는 모습. 그런데 저게 하정대 국장. 네. 방배동 자택의 모습인데 오전 8시 30분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 말고도 밤낮으로 이른바 조국 수호대 활동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예. 그냥 단순히 이제 잠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이 서초구 방배동 저기 자택앞인데 이제 나오려고 하면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취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진에 찍히게 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우산, 보자기, 신문지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오전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밤까지도 계속 해가지고 만약에 갑자기 사람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SNS로 연락해서 지금 어디로 모여라, 몇 명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국 장관 이제 수호에 앞장선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조 전 장관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부인할 때는 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아니라고 한다고 SNS에서 댓글로 옹호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한참은 또 검찰 개혁, 검찰이 너무 심하게 과잉 수사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까지 나오면서 조국 일가의 비리가 너무 많은 게 이제 드러나고 하니까 이제는 아예 언론의 취재 자체를 방해하는 전략으로 아마 이 전체 지지자들의 전략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의 비공개 소환이 되더라도 이 조국 수호대 역할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수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조 전 장관이요.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 ATM에서 아내에게 수천만 원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말의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경제 경영 쪽에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실이고요. 저희 집의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대략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조 전 장관이 어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돈 보냈지만 주식 매입할 줄 몰랐다. 어느 정도 인정은 한 겁니까? 아니, 저렇게 대답할 거는 예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돈 보낸 걸 어떻게 부인해요? 아니, 나왔는데, ATM에서 보낸 게. 그 객관적 자료인데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문제는 보내면서 왜 보냈습니까? 아니, 김종석 앵커가 검찰하면 안 묻겠어요? 왜 보내셨어요? 부인한테 일하다가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ATM 가서 9번 나눠서 5천만 원 보내면 되게 오래 걸리고 귀찮은데? 묻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거기다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럼 기억에 나면 기억난다.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 주식 매입 장인지 몰랐다. 뭐 이런 대답들 예상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 매입 자금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 물론 진짜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당연히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그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 주식 자금인 줄 알고 제가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할 확률은 지극히 낮은 거죠. 그러니 아마 저렇게 대답할 거는 다 예상이 됐던 거고 검찰도 어느 정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아내의 경제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도원 의원님. 네. 이걸 보니까 과거에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라는 정경심 교수의 과거 전언들도 좀 떠오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조국 전 장관도 거기에 맞게 나는 모르고 그 아내가 다 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펀드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 정경심 교수가 주도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다 몰랐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 비리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 아들, 딸이 증명서 받은 거는 그거는 본인이 다니는 직장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한테 미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 수사라는 거는 그 조국 전 장관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해줘야 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게 해줘야 되는 게 수사의 초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5천만 원 송금한 그 당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묻지 않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풀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송금 전후에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깨우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나게 해주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그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검찰도 핵심 증거를 들이밀어야 이런 해명에 검찰도 반박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강선호 부대변인 일단 네. 글쎄 상식적으로 이 해명이 검찰에게 통할지 여부도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경제를 어떻게 꾸리느냐의 여부는 그 각각의 가정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천만 원 송금하면서 사용처를 묻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물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었을 때 정경심 교수가 뭐 다르게 답을 할 수도 있었던 거, 저는 그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조 전 장관의 그 사전 인지 가능성, WFM 주식 매입에 대해서 그거를 좀 따져 물으려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뭐 그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그 통화 녹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관련 내용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문자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사전 인지를 검찰 측에서는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단순히 돈을 보낸 걸로만은 그 조 전 장관의 어떤 개입이나 책임 여부를 좀 따져 묻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이 뭐 어떤 증거를 이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정대 국장. 그런데 인지 가능성, 뭐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미공개 정보 인지 여부, 이 미공개 정보, 그러니까 호재를 알고 저 주식 오를 것 같으니까 사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조 전 장관이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았을 가능성도 검찰은 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면 이제 그날 보낸 게 딱 5천만 원이 아니고 9번에 걸쳐서 보낸 게 5,361만 원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숫자잖아요. 그러면 왜 그날 보냈을까? 또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그날이 2018년 1월 30일인데
그날이 바로 7,250원 하던 WFM의 주식을 12만 주를 5,000원에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한 주당 약 2,250원씩 이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근무 시간에 그것도 청와대 경내에 있는 ATM 기기로 급하게 가서 자기 부인한테 5천여만 원을 보냈다. 이렇게 보냈고 그날 바로 이득이 한 주당 거의 50%의 이득이 나는 거를 샀다. 이거는 급하게 저 같아도 만약에 한 주당 파는데 5천 원인데 7,250원짜리면 저 같아도 바로 보내달라고 보내주겠어요. 시세보다 싸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그 근무 시간에 바쁘잖아요. 민정수석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 시간에 그걸 보내주겠느냐.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가지고 과연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마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여러 정황 증거라든지 아니면 물증을 찾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이 부분을 주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돈 어디다 쓸 거야 라고 묻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저라면 묻죠. 아니, 저는 뭐 일단 꼬집꼬집 캐물어요. 알겠습니다. 뭐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시면 민정수석 앵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예. 뭐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그 돈을 어디다 쓸래 이 부분 물어본 거 말고 예. 미공개 정보 있잖아요. 저 주식 오를 것 같다라는 거를 부인에게 아름아름 알려준 것도 죄다. 라는 부분을 짚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거 사실 뇌물도 되게 어렵거든요. 굉장히 정교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화면에 있는 제작진의 의도는 뭐냐. 지금 조모 씨가 화면에 있는 건 뭐냐면, 오촌 조카가, 이거 형수인가요? 뭐, 어쨌든, 예. 이거 2차 전지 응급 소재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외숙모군요. 숙모인가요? 어쨌든 숙모.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사세요. 우리가 이거 하기 때문에 WFM 주가가 오를 거예요. 라고 해서 미공개 호재를 줬어요. 아직 이런 이득이 실현된 건 아닙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미공개 호재 정보를 준 것도 경제적 이익이니까 뇌물이냐 이거거든요. 강학상에 학문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있는 거 맞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좋은 정보를 주는 거, 그런 것도 뇌물의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라는 학설상의 논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보를 준 것 말하는 거죠. 아니, 뭐, 예를 들면. 어쨌든 이제 제 얘기는 이제 조모 씨를 통해가지고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그것도 뇌물로 본다는 학설상의 논의는 있는데, 실무에서 그것까지 뇌물로 처벌하는 예는 많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게 이제 뇌물이 되면 대가 관계는 누구랑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면, 오촌 조카 조모 씨와 조국 당시 수석의 어떤 관계에서 대가 관계를 빼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뇌물 공유자하고 뇌물 수뢰자의 대가 관계가 연결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저것 말고 더 확실한 경제적 이득은 뭐냐면 싸게 산 거. 시세보다 싸게 산 거. 7천만 원짜리 5천만 원에. 예. 근데 그 공소장에 누구로부터 싸게 산지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장 내에서 사면 싸게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싸게 내놓습니까, 그걸? 싸게 샀다는 얘기는 특정인과 장 외에서 샀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7천원짜리 주식을 5천원에 판 특정 매도인이 공소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싸게 줬겠어요? 조 전 장관 보고 싸게 줬다. 그건 우리가 이제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시가가 7천원짜리 주식을 당장 시장에 내다 팔아도 한 주당 7천원씩 팔 수 있는데 왜 5천원에 싸게 주느냐, 디스카운트를 해서. 나는 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검찰이 캘 거예요. 7천원 주식을 5천원에 싸게 산 거는 그거 자체가 바로 경제 이득이 됩니다. 아하. 그럼 그때의 대가 관계 누구랑 봐야 되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오촌 조카 조모 씨랑 대가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싸게 팔았던 자와 조국 전 수석의 당시의 대가 관계를 조금 검찰이 좀 들여다볼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하나 더요. 그 시세보다 싸게 판 게 조 전 장관의 지위를 보고 준 것도 만약에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검찰은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아름아름 어떻게든 알게 한 것도 짚어볼 여지는 짚어볼 여지는 있으나 미공개 정보를 준 건 학문적으로 강학상으로는 뇌물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는데 실무에서 저것을 뇌물로 입건해서 처벌한 예는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저거보다는 오히려 주식 7천원짜리 주당 5천원짜리 싸게 준 그 확실한 이득, 그리고 그 특정인은 왜 7천원짜리 주식을 5천원에 줬을까라는 걸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할 거다라고 저는. 저게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즉 세 차례에 걸쳐서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정경심 교수한테 줘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조국 전 민정수석하고는 조범동 씨가 WFM에다가 코링크 PE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 정보를 알 수 있었고 그거를 이제 기회를 준 거고 예를 들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어떤 정보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게 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정보를 준 거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은 2차 전지, 이게 이 정부의 핵심적인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는 가상화폐, 나중에 없어졌지만 그 열풍이 불었을 때 빨리 한 달 전에 손실을 회피하게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태양광 사업 진출. 이런 이 WFM만 하더라도 보면은 전혀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는 업체가 2차 전지의 사업에 진출한 거죠. 원래는 영어 온라인 교육업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조범동 씨로 흘러가서 이게 바로 코링크 PE에서 즉 정경심 씨가 투자한 돈이 그 회사에 WFM에 투자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게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내야 하는 검찰의 임무입니다. ATM으로 돈은 보냈지만 주식을 살진 몰랐다. 이 조 전 장관의 발언. 알겠습니다. 이처럼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측의 전면전이 시작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첫 단추인 소환 시점도 임박했고 구체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현, 일각에서는 뭐 이르면 뭐 내일이든 모레든 뭐 이르면이라는 표현을 너무 자주 써서 저도 좀 아끼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소환이 임박했는데 그런데 비공개 소환으로 굳어진 줄 알았는데 일부에서는 공개 소환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뭘 믿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면서 공개 소환, 비공개 소환에 약간 개념이 굉장히 혼동이 됐는데 공개 소환은 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뭐 내일 아침 9시에 출석합니다. 이걸 알려주면은 공개 소환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면 그게 비공개 소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검찰 그 직원들만 갈 수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부르는 거는 그 공개 비공개가 아니라 굉장한 특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새로운 이제 법무부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개 소환은 이제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대검에서 그 아까 예를 든 대로 뭐 내일 12시에 또는 9시에 누가 출석을 합니다. 이렇게 기자실에 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기자들이 대검 중앙지검 출입구를 계속 지키고 있다면은 조국 전 장관이 출석하는 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지금 논의가 약간 좀 달라져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비공개 소환으로서 자연스럽게 기자들이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는 장면을 보는 것도 혹시 못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논의까지 지금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어떤 방식인지 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글쎄 뭐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건 뭐 대체적인 시각이라면 화면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조 전 장관 관련해서 일가는 이제 수사가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표현도 하셨었잖아요. 검찰도 그래서 줄였던 수사팀을 다시 증강 배치했고 늘렸고 별도의 수사까지 하고 있다. 저거 제가 3주 전부터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뭐 수사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의 영장에 있는 얘기들 그 중에서 몇 개 공범 여기서 끝날 거면 조 전 장관 진작 불러가지고 조사 끝났을 거예요 이미. 그리고 같이 기소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단순히 정경심 교수의 영장 피의 사실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그 10몇 가지 범죄 중에서 몇 개의 공범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몇 단계 더 나가서 조 전 장관이 발만을 받고 있는 혐의. 아마도 그건 감히 제가 예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뇌물 혐의와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소환이 조금 늦어지는 거다. 그러니 혹자에서 얘기하기를 아무것도 없어서 조 전 장관 소환 못하는 게 야가 아니라 뭔가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아졌기 소환 조사 때문에. 하기 전에 주변 물증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걸려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검찰이 뇌물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사한다고 해서 전부 다 뭐
혐의가 발견이 돼서 뭐 기소하고 영장 청구 이건 아니죠. 어쨌든 혐의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속보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봅니다.